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시선 집중은 일요일에 긴 호흡으로 하나의 주제를 다뤄보는 기획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바로 도시인데요. 임동근 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교수와 함께 매주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바로 도시의 상업인데요. 시대에 따라서 상업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월 7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느긋하게,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일요일에도 시선 집중해 주세요. 시선 집중 기획 시리즈 5부작 도시 이야기. 네, 앞으로 5주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임동근 교수입니다. 도시계획에서 통치술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지리학을 연구하는 도시지리학자, 정치지리학자. 인사부터 좀 나누고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도시지리학,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도시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근데 그래요? 지리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이나 그 사회나 이런 네. 쪽보다는 아무래도 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연적인 형상들, 예. 그다음에 사회적인 형상들까지 같이 보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리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얘기로는 어떤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예, 맞습니다. 이 배분. 예.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그 도시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예. 이게 어떻게 배분되고 예. 어떻게 조정되는가. 예. 그러면 정치지리학이라고 한다면 그 배분의 정책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예, 맞습니다. 정치적인 힘 때문에 자원 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근데 그 모태가 되는 학문이 있긴 있어요. 도시학이라고 하는. 도시학이 있습니까? 예, 도시학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 도시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역사 쪽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 왜냐하면 선생님 그 농업혁명, 산업혁명, 도시혁명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들어봤어요. 예, 그중에 이제 산업혁명 다음에 도시혁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그 규명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규명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도시를 정의를 할 때 보통 자기가 먹을 걸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간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에요. 아, 원래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까? 예. 오. 그래서 비농인구. 그렇죠. 몇 퍼센트 이상의 비농인구가 있을 때 도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학문적 규정이 그렇게 돼요. 예. 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먹을 걸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옛날에 아테네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도시국가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아테네는 지금 그 도시학에서는 도시의 개념 규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남자들은 보통 그리고 예, 생산 예, 활동에 참여를 예.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예. 근데 이제 그 인간이기 때문에 생물로서 생명체로서의 그 인간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먹을 걸 생산하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근데 그런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 그 식량 공급선만 끊어지면 난리가 나는. 예, 그렇죠. 다 흩어지거나 아니면 죽거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하나에 모여서 군락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예, 그걸 그렇죠. 보려고 도시학이 생겼다 이런 예,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먹을 것이 끊임없이 도시로 오지 않으면 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먹을 것이 보통은 1년에 우리 수확할 때 보면 가을에 수확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1년 동안 도시인을 먹여야 될 그러한 그 식량 창고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위기 때마다 다른 데서 끌고 오기도 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뭐 약탈도 해야 되고 예. 뭐 전쟁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도시 문명 자체가 생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쉬운 그런 혁명은 아니었던 거죠. 아, 도시혁명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예. 그렇게 예. 되게 심오하네요. 그렇게 놓고 그렇죠. 보니까 그냥 저는 단순히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여 산다. 예. 근데 이 개념 그게 아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이제 그 문턱이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최초로 200만 넘어간 게 이제 런던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이렇게 크게 넘어갈 때마다 굉장히 큰 하나의 기술적인 혁명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삶의 형태가 또 바뀌고. 예, 그래서 이제 상수원이 나오기 시작하고 상수도 공학이 있기 때문에 런던이 만들어졌고 뭐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하나씩 문턱을 갖다가 넘어갑니다. 네, 예. 바로 그 도시를 지금부터 5회에 걸쳐서
해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물론 여기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도시의 상업인데요. 관련해서 일단 관련 오디오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로거리에 야시장이 들어서면서 서울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장사를 해도 뭐 좀 여유 있게 됐긴데 미천이 없이 급전 이자를 해가지고 그냥 이자도 물고 나 무슨 장사를 했겠습니까? 그래 하루하루 살아가는 끼니도 곤란하고 애들도 뭐 잘 먹이지도 못하고. 곳곳에서 찾기 쉽고 편리해 많은 주부님들이 찾게 되는 대형 마트. 그에 비해 재래시장은 주차가 불편하고 시설이 낙후한 곳이 많아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물건 대형마트에서 살 수밖에 없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경기도의 한 대형 마트에서는 폐점을 앞두고 옷 한 장에 3,000원씩 하는 폭탄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밀리면서 코로나라는 악재까지 겹쳐져 지난 20년간 쇼핑계 강자였던 대형마트 매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체들마다 온라인 쇼핑을 강화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의 구조 조정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식품 매장. 29살 직장인 김상희 씨. 퇴근길에 장을 보는 중이다. 사과 혹시 하나도 판매하나요?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에선 1인 가구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식재료를 잘라 팔고 소포장 식재료가 살뜰히 구비된 맞춤형 코너도 마련해뒀다. 연간 23%의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또 인기가 많은 코너입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주제가 바로 도시의 상업인데요. 도시의 상업부터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도시의 심장은 시장인 거죠. 아, 그렇죠. 예, 먹을 게 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먹을 걸 끌고 오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시장입니다. 아니면은 강제로 끌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거의 폭력적인 행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도시의 규모나 아니면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네.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유럽 여행을 가시든 아니면 그 다른 대륙의 여행을 가시든 시장을 한번 들려보시면. 그러면 그 도시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도시하면 거의 세트로 따라붙는 단어가 상업이죠. 상업.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뭐 지금부터 우리나라로 이제 국한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전통적인 도시상 예. 서울의 경우만 놓고 보면 예. 제 기억으로는 도심이 있었고 4대 부심이 있었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전문 상가, 예. 세운 상가 있었고 용산 전자 상가 있었고 예. 도매시장이 있었죠. 그렇죠. 아연의 예. 가구 상가 있었고 예. 막 이렇게 전문 상가가 있고 예. 그다음에 골목 상권이 있고 예.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별로 분화가 됐던 것 같은데 예. 이거 원래 도시의 처음 형성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처음에 이제 장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지긴 합니다. 예. 예. 장터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5일장 같은 경우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상설 시장이 예, 아니면 예, 상설 시장이 이전에 그러니까 장시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그래서 그 쌀도 그렇고 아니면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 거죠. 물건 파는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터줏대감처럼 거기에 쌀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네. 예. 그래서 장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간 임대업이에요. 공간 임대업인 거고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하고 장사할 사람을 와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사할 사람들이 이제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제 상설시장처럼 운영이 된다는 얘기는 네네네. 거의 매일같이 그렇게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건 도매시장부터 시장화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특화 시장 전문 예, 그렇죠. 상가로 이렇게 예, 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골목 시장보다는 도매시장이 먼저 시장으로 이제 정착이 되고, 도시가 이제 형성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예, 그래서 이제 큰 도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매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큰 시장은 이제 서울이었던 거죠, 한양. 그래서 이제 그 남대문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약재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큰 시장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사실 경복궁 앞에 그 유기전도 그렇고, 그렇죠. 예, 원래 뭐 거기 칠패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도매시장부터 먼저 상설화되면서 그 뒤에 이제 피막골 있고 생선구이 골목 있고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송파도 굉장히 중요한 나루 중에 하나였고요. 나루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나요? 예, 송파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유기전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궁에다가 이제 물건 납품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물건을 인수인계를 하냐면 송파 나루에서 인수인계. 왜 거기였어요? 마포나루도 있고 막 했어. 거기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배를 타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이렇게 배를 태워가지고 이제 오야 되니까 이제
작은 것들 계속 이제 보찜으로 해가지고 올라오기 힘드니까 거기서 먼저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물건 대고. 갑자기 이제 술 먹고 뭐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마당극도 보고 뭐 도박도 하고 뭐 소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시장도 생기고 막 이렇게 쭉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서민들 입장에서 상인들 입장에서는 송파나루가 굉장히 중요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매 시장이 먼저 형성이 되고 사실 그 도매 시장에서 이제 애들은 가라 뭐 해갖고 뭐 별별 게 이제 나타나고 그러면서 확장이 되고 문화 요소도 여기에 도입이 되고. 뭐 역사적으로 몇 번 부침이 있긴 한데 광주 소머리국밥. 유명하죠. 그 광주가 송파입니다. 광주 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를 일반 서민이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물건을 갖다 1년치 납품을 하고 돈을 엄청 받으니까 이제 그 돈으로 한몫 이제 딱 했을 때 굉장히 큰 시장이었던 거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매 시장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부신권도 그렇게 이제 확대되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해방 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달라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물건이 예전같이 이렇게 그 걸어서 오거나 아니면 뭐 속 끌고 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차가 이제 트럭이라는 게 도라쿠라고 하는 게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그러니까 트럭이 다니면서 이제부터는 시장 자체가 이제 재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의 기능이 이제 하나씩 이제 완성이 되면서 해방 후에 완성이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위생 문제가 생겨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옛날 시장 기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아있는 닭장이 쫙 있었고 거기 즉석에서 잡아서 그렇죠. 깃털 뽑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도심 곳곳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육류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겹치면서 도시 안에 있는 시장을 재편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시장 근대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모하는데요, 그게? 이제 건물을 갖다가 이제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큰 이제 뭐 세운상가 같은 겁니다. 세운상가 같은 건데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이제 상가 재건축, 상가 건축을 갖다가 이제 한참 누리면서 이제 현대화를 하게.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락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그때의 모습을 얼추 연상은 할 수 있겠네요. 그건 훨씬 더 발전한 거고요. 지금 이제 통인시장 옆에 보면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원래 세운상가도 요즘 게 주상복합이었죠. 그런 것들 성북 얼마 전에 이제 사라진 성북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제 큰 이제 건물들 안에. 그러면 원래 그 서울 같은 옛날에 4대 부신권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발전이 된 거라고 보고 도심은 그거와는 별도로 이제 그 발전 경로를 하는 거죠. 그게 도심은 이제 그 주거하고 이제 그 상업지역하고 그러니까 근무지하고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상적인 먹거리 이런 것들은 이제 골목 상권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까? 그죠? 그 집 앞에 나가면 슈퍼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전파사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막. 그 중에 이제 슈퍼마켓은 이제 근대화 연세점이라고 해서 그 새마을 마크 하나 딱 찍혀가지고 들어가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 그 그림은 다 그리실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획 시리즈 5부작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큰 변화가 오는 게 대형마트가 등장하는. 대형마트 이전에 이제 몇 개가 이제 생기는데 어떤 게 있어요? 징후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이전에 백화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골목 상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백화점이 골목 상권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굉장히 큰 그러니까 시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백화점이 들어가는 경우가 보통 있습니다. 백화점 부신권 이런 데서 나오지 않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 중소 백화점들. 이 이제 백화점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시장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백화점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대형마트 저는 백화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형마트랑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먼저고요. 예를 들면 이제 중계하고 상계동 지역에 뭐 건양백화점이었던 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작은 백화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 통합형으로. 백화점 안에 이제 푸드코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장터 같기도 하지만 이제 그러면 그 백화점은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상위 1%가 이용하는 이런 개념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름을 백화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시가지마다 하나씩 집어 넣었었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지금의 대형마트의 원조격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더 많아요.
그 백화점의 흐름을 끊었던 게 이마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김영삼 정부 뒤에서 이제 그 세계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통구조 현대화 얘기를 하면서 대형마트가 등장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아웃렛이라고 하는 아울렛. 예,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예. 그거랑 결합되어 있는 그 이마트라든지 이런 형태가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게 이제 작은 백화점들을 다 이제 그래서 망하게 만들었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러면서 역사를 현대화하고 역사 안에 이제 대형마트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지역 상권 죽인다 해서 사회적 갈등 엄청 빚고 했던 게 불과 얼마 전 얘기잖아요. 30년 전입니다. 선생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얘기한 얼마 전에 30년은 얼마 전 아닌가요? 근데 이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뭐를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예, 첫 번째로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공부할 때니까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이카 시대. 그러니까 이제 하나 완성이 되면서 그렇죠. 핵가족 되면서 이제 냉장고도 이제 보급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양문형 냉장고. 그렇죠. 예, 굉장히 큰 장터를 장을 갖다 볼 수 있게 된 이제 그 다음부터의 일이기도 하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형마트와 양문형 냉장고는 같이 갔다. 왜 그러냐면 대형마트에서는 한꺼번에 왕창 사는 건데 그러면 산 걸 쟁여놓는 것이 없으면 이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양문형 냉장고 같이 간다. 이 얘기도 맞아요? 그 얘기가? 뭐 냉장고 아니라 냉동고였어도 되는데 냉장고라고 얘기할 건 없고요. 비축을 갖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일견 타당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1+1이 나오고 막 이랬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월마트 모델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창고형이라서 직접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서 사가지고 이제 크게 나오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이마트나 이런 데는 신선 제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그게 궤가 다릅니다. 궤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일단 굉장히 많은 그 마트에서 이제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차로 가서 주차장이 엄청나게 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대형마트가 나타나면서 가져왔던 가장 큰 변화상은 집 앞 골목 상권의 붕괴. 예,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예, 재래시장은 그 이후로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골목 상권이라는 게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재래시장 말고 집 앞에 이제 슬퍼 신고 나가서 슈퍼나 구멍가게요. 전파사나 뭐 이렇게 쭉 있는 것 일단 이거부터가 붕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제일 처음에 구멍가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구멍가게인데 이거는 이제 주택 유형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의 구멍가게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건 꼭 대형마트 때문은 아니다. 주로 아파트로 바뀌면서 주거형이 바뀌면서 주거 형태가 바뀌면서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상가가 이제 생기는 그런 모습인데 그거하고 연결이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하게 이제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되면. 근데 이제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일단 담배를 파는 담배 마크와 그다음에 파란색 공중전화. 기억난. 예, 공중전화와 뭐 아무튼 기본적인 아이스크림 파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하나의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처럼 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문방구 앞에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뿅뿅뿅 하는 거죠. 조그마한 그 겨울학 기계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담배는 입점 규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약간 있긴 하지만 거리를 갖다가 띄엄띄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시장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담배를 파는 순간에. 그리고 이제 한국통신에서 나온 그 공중전화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들어가면서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는 구멍가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깨지는 거죠. 그런 게 깨지는 게 아파트가 일반화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변화를 갖고 오는데 뭐냐면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하죠. 상가 분양 얘기하는 거죠. 점포 분양. 그러면서 이제 상가 자체도 이제 분양의 하나의 패키지 상품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런 맥락은 완전히 끊어지고 공간적인 맥락은 다 끊어지고.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대형마트에만 마이카를 빼놓을 수 없는 게 대형마트에서 그렇게 엄청 장을 보면 운반 도구가 필요한 건데 그렇죠. 뚜벅이로는 이걸 다 들고 올 수 없으니까 그럼 마이카 시대고 이게 또 딱 접목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 재래시장에서 이제 물건 한두 개씩 사가지고 들 수 있는 만큼만 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 수 없는 것들은 오토바이로 배달시켰어요. 옛날에 오토바이 배달이 있었나요? 재래시장에서도 이제 그 배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토바이 배달이 만들어져 가지고 돌아다닌 게 뭐냐면은 쌀하고 가스예요.
아, 그 LPG 통. 예. 예. 쌀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잖아요. 예. 그렇죠. 예,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쌀집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을 했습니다. 예. 그럼 오토바이 배달의 원조가 그건가요? 예, 무거운 짐들. 쌀집.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배달을 해줬고 굉장히 큰 것들도 모아서 배달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대형마트 등장하기 전에 백화점 시대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동네 곳곳에 버스 정거장 큰 버스 정거장 옆에 이제 그 굉장히 큰 슈퍼가 하나씩 생깁니다. 시장통에 시장통에 굉장히 큰 슈퍼가 들어가요. 꼭 시장통이었어야 돼요. 예. 왜요? 왜냐하면 100평 규제가 있었거든요. 무슨 규제? 100평. 아, 100평? 예. 평수? 예. 그래서 이제 큰 시장, 큰 슈퍼마켓은 등장하면 안 됐고요. 예, 큰 슈퍼마켓이 등장할 수 있는 데는 시장이었습니다. 그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약간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예. 지금 동네 보면은 동네 골목 어귀에 그 꽤 큰 슈퍼 이런 거 아직도 좀 있는데. 아, 그렇죠. 지금도 있죠. 지금도 남아 있기는 하죠. 흔적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파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그러니까 골목 시장이라기보다 아무튼 길가로 만들어져 있는 시장하고 굉장히 큰 슈퍼마켓하고 공존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백화점 막 등장을 했을 때, 퍼져 나왔을 때 같이 등장을 했죠. 그랬다가 이제 대형마트가 나오는 거고, 대형마트가 나오면서 이제 골목 상권은 거의 이제 붕괴로 들어가는 거고. 대형마트 이게 때문에. 이제 그 1차의 대변화. 이 시기라고 30년 전? 예, 30년 전부터 20년 전까지 최근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같은 거고 이제 그 2차의 대변화는 전자상거래가 되는 겁니까? 온라인 쇼핑? 예, 온라인 쇼핑이 되면서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때가 이제 또 그러면 1차 대변화를 훨씬 더 능가하는 더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건데 요 얘기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획 시리즈 5부작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임동근 교수와 함께하는 도시 이야기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전자상거래 이제 이야기 시작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30년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나요? 예. 효시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옷부터 많이 했죠. 예.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소비하는 것들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히스토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자상거래 이전에 홈쇼핑이 진짜 일찍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홈쇼핑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부터 홈쇼핑이 나오니까 홈쇼핑 자체가 굉장히 옛날부터 있던 모델입니다. 아, 그럼 외국에서? 예. 언제부터인데? TV가 보급이 되는 거랑 같이 가요. 케이블 TV.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종합 유선 방송이 나오면서 그렇죠. 홈쇼핑 채널이 생긴 거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케이블 방송이 만들어지고 나서,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 방송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 이제 물건 같이 파는 거죠. 우리나라는 케이블 방송 본격적으로 된 게 이제 김영삼 정부 이후가 되는 거니까. 얼마 안 됐죠, 우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이제 한 35년에서 뭐 그렇죠. 됐죠. 그렇죠. 홈쇼핑이 있죠. 홈쇼핑이 나오게. 그래서 그 홈쇼핑을 이제 컴퓨터로 바꾼 게 이제 온라인 쇼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사실 쇼핑몰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렇죠. 그것도 전문화된 거. 지금 말씀 옷이면 옷 이런 식으로. 아, 맞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 TV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홈쇼핑에서. 그래서 이제 그 홈쇼핑에서 케이블 TV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TV 보면서 이제 주문하세요. 뭐 몇 개 안 남았어요.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좀 애용을 하긴 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반품이라고 하는 경험을 갖다 만들어 주거든요. 아, 그렇죠. 물건 안 보고 살 때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게 안 좋을 때 어떡하지?라고 하는 건데 이 물건을 우편으로 받아서 반품하는 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야지만 이게 온라인 쇼핑이 되는 거였지. 안 그러면 어떻게 그걸 믿고 그렇죠. 오프라인 합니까? 시장에서 구매를 할 때는 반품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죠. 사실 다 입어보고 사고 신어보고 사고 맛보고 사고 이랬으니까. 아, 그렇네. 이제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 장벽이 뭐냐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온라인 쇼핑은 계좌 이체였죠. 계좌 이체였나요? 계좌를 이체를 하고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신용카드 번호를 이렇게 입력한다라는 이 두려움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계좌 이체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슬슬 이제 거기에 대한 안정성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제도 하고 하면서 이제는 뭐 신용카드 갖고 이제 컴퓨터에서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가 왔죠. 실제로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요즘 별로 그렇게. 근데 이제 그걸
일상화 시켜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온라인.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10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는 굉장히 잘 이렇게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몇몇 그 컴퓨터 관련된 그러니까 업종들, 그러니까 컴퓨터랑 친한 사람들, 그 보안이 뭔지 아는 사람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하다가 네. 이제 서적이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씩 이제 먼저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음식까지 가게 되는.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파는 물건들의 변화를 보면 맨 처음에는 이제 정말 이제 기기나 장비들이 많다가 이제 지금은 먹는 게 훨씬 많아지는. 이른바 유통기한하고 예. 상관없는 걸로 시작을 하다가 예. 이제는 신선식품까지. 예. 예, 신선식품일수록 점점 더 증가율이 많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그 이제 식문화의 어떤 변화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는. 예,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아이를 가진 집안들이 지금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관련돼서. 오히려? 예. 1인 가구 얘기도 사실은 저희가 짚어야 되는데 좀 이따 예.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지금은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막 나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걸 가장 먼저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의 상업에서. 일단 전자상거래 때문에 이제 그 몇 개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철학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뭐냐면 그 누군가의 비용을 갖다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노동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상가까지 걸어가요. 그렇죠. 그 상가까지 걸어가서 거기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인한테 물건을 사서 내가 들고 옵니다. 들고 오는 건데 그 들고 오는 걸 대신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지불을 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예전 짜장면집 같은 경우에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 업주가 이제 책임을 진 거였고 예, 쉽게 말하면은 배송비 무료가 되는 거고 지금은 배송비를 소비자가 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뭔가 나의 노동을 갖다가 분할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내가 노동을 그만큼 아껴 썼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배송료를 낸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내가 해야 할 걸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짜게 해가지고 이제 노동을 갖다가 넘겨주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보통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인구 과잉일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게요? 예.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계급이 막 분할될 때가 뭐냐면 너무나 사람이 넘쳐나서 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을 짜기기 시작해요,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계급을 나눴다.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예, 역사적으로 인구 과잉이 들어가면 노동 분업이 도시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뭐든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너의 노동을 내가 대신해 줄게라고 하는 틈새 시장들을 계속 개발을 하죠, 사람들이.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징후라서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건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도시에서 뭐가 안 좋게 굴러가고 있다라는 이제 징후가. 사람들의 관계까지 이게 틀지우는 측면이 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노동 자체가 어떤 것들은 합쳐져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 따로 두고 뭐 두고 했는데 내가 그 운전까지 하고 예전에 타이피스트가 따로 있었는데 내가 이제 타이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노동에서 이제 일이 계속 한 사람으로 몰려가는 그런 그 흐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렇게 흩어지는 모델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특징이 지금 뭐냐면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일수록 노동을 합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사회 문제가 될 거긴 한데 아무튼 이 전자상거래가 되고 나서부터 제일 많은 건 새로운 직종이 많이 생기고 새로운 노동 분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기존에 땅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상가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상해가 만들어지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접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동이 생기고 이제 그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되는 게 1인 가구의 증가잖아요. 1인 가구의 증가가 물론 전자상거래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에 또 나타나는 상업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1인 가구가 전자상거래를 가장 애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한편 오프라인 공간에서 편의점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복합화되어 버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이제 조금씩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도 맨 처음에 등장을 할 때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경제 위기로 이제 빨리 조기 은퇴하신 분들을 이제 GS하고 기타 등등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퇴직금 받아서 편의점 사장님 되십시오. 이걸 했기 때문에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엄청 과잉이다. 막 한 골목에 3-4개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주춤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요즘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왜 그러는 거예요? 도심 안에서 이제 그 소규모로 이렇게 조금씩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데 1인 가구랑 정말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요? 장을 그렇게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혹시 외식 산업도 1인 가구 연동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한참 이제 뭐 TGI 프라이데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엄청나게 이제 축소되고 있죠. 축소되고 1인 예. 가구의 증가가 그거를 축소로 가는 겁니까? 예. 왜 그러는 거예요? 혼자 TGI 갈 일이 없잖아요. 좀 비싸기도 하고.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쿠폰 장사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핸드폰 막 등장하면서 이제 쿠폰 막 뿌리기 시작할 때 맞아요. 카드에 따라. 예, 맞아요.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싸게 이제 괜찮게 먹는다 해서 이제 커피랑 밥이랑 다 같이 합치면 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죠. 이렇게 모였었는데 1인 가구가 지금 거의 이제 곧 있으면 40% 육박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35% 정도 될 건데. 서울 얘기입니까? 아니 전국이요. 전국에서? 예. 오. 예, 지금 OECD에서 이제 높은 국가들이 40% 좀 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 같은 도시는 더 높을 거 아니에요? 1인 예, 가구 그렇죠. 비율이. 그래서 이제 이 1인 가구 때문에 완전히 소비 패턴하고 이제 도시 구조가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같은 1인 가구라고 퉁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1인 가구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 1인 가구는 예. 좀 다르죠. 예, 독거 노인도 있고 이제 20대 30대 이제 예, 1인 예. 가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예. 뭐라고 얘기를 하나로 1인 가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독거 노인 말고 이제 젊은 층의 이제 그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다 겹쳐서 같이 가는데 네. 예, 같이 가는데 그 비중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1인 가구 1000만 시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0만 명이 혼자 삽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살림을 합친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그 이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살림을 합친다 보통 얘기를 할 때 그 혼자 이렇게 둘이 있을 거 이제 이렇게 하나로 아낀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집도 아끼고 가구도 그렇죠. 아끼고 생활비도 아끼고. 예, 생활비도 아끼고 그게 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1인당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이제 다인 가구라고 보통 얘기하는 데보다 1인당 소비액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는 게 나은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필수제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필수제 소비량이 늘어요. 예. 예, 늘 수밖에 없어요. 먹고는 예. 살아야 되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뭐 핸드폰,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나 혼자 사는데도 인터넷을 갖다 해야 되는데 둘이 살면 그렇지, 또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것들, 뭐 심지어 넷플릭스까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뭐 구독 경제라고 해서 예. 뭐 이제 렌탈도 되게 예. 많은데 예. 그것도 이게 그렇죠. 다른 거죠. 예. 완전히. 그래서 필수제 소비가 1인 가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럼 무엇을 줄일까? 뭘 줄이는데요? 당연히 이제 책 보고 뭐 이런 거 줄이는 거죠. 문화생활비 이런 거? 예. 예. 근데 오히려 1인 가구면 그런 걸 즐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소비 패턴에서는 역설이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크게 많이 못 사니까 오히려 물건을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가 도시의 상업을 또 상당히 많이 변모시키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좀 예. 말씀을 해주신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주거지 근처에 있는 서비스업이 네. 좀 발전합니다. 그럼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뭐 음식점도 그렇고 술집도 그렇고 예전 같으면 이제 한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동네에 구멍가게 사라지듯이 그러니까 동네 허름한 분식집들이 이제 사라지고 쉽게 하면 한 예. 지역 안에서 동에서도 예. 유흥 쪽이나 그러니까 상가 예. 쪽은 다른 데 하나 특화되어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예.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예, 건가요? 오히려 더 퍼지는 쪽이 있습니다. 밥집이나 이제 무슨- 커피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석구석으로 이제 들어가기 옛날 시작하는 개념 이제 거죠. 먹자 골목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건가요? 예. 그래서 어. 옛날에 밥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 예. 여러 명이 같이 밥을 어떻게 혼자 먹어라고 하면은 여러 명이 모이는 곳에 식당이 있었다면 네. 이제는 혼밥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혼자서 가서 먹을 수 있는 곳도 식당으로 이제 입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주거지 근처에 있는 상업 시설들은 공간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짚어야 되는 게 최근 이 그 서울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가 공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예. 왜 그런 공실이 많아지는 거예요? 대형일수록 더 높습니다. 그래요? 예, 대형 상가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도시 개발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상업 지역을 분양해야 된다, 아니 분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다가 보여준 게 이제 신도시 개발인 거거든요. 네.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여기 뭐 이렇게 무슨 건설회사가 이제 아파트 이렇게 건설하고 입주할 때쯤 되면은 상가 분양을 해요. 상가 건물 하나 세우고 예. 거기 이제 점포 분양하고 예. 그러니까 예. 거기 들어오면 여기 그러니까 단지 예. 수가 뭐 2,000세대니까 이 기본은 된다. 예. 들어가고. 예, 그런 근데 식으로 장사 안 되고.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상가를 분양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낯선 개념인 거거든요. 분양이라는 게 옛날에 다 임대였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죠. 장사를 하는데 누가 분양을 받습니까? 예. 예. 그죠. 예, 그냥 거기 가서 임대료 내고 하는 거지. 아, 상가는 임대였는데. 예, 아니면 아예 건물이죠. 큰 건물, 상가 건물. 그렇죠. 그리고 상가 건물도 맨 처음에 아까 말했던 큰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작은 백화점들 이런 것도 그
상인들이 조합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십시일반 만들어서 시행을 했지. 예, 한 사람이 그냥 이걸 갖다가 개발을 하고 뭐 분양을 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었던 거죠. 아, 그렇네요. 좀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상가를 내가 산다. 예, 이 개념이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니네요. 예, 90년대 이후입니다. 근데 이게 공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되고 이제 개발해서 분양하고 털고 나갈 수 있는 개발업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임대를 해서 잘 되든 안 되든 별로 관심이 없죠. 개발업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 과잉 공급으로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개발에 대한 시장, 그러니까 그걸 상가를 갖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개발을 하는 거죠. 환상은 되게 심어줘서 분양만 하면 나는 뭐 상관없어. 난 빠지면 돼.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운영과 관련된 책임을 갖다가 안 져도 되는 분양 시장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논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필요한 상가보다 훨씬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그 분양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면서 공실이 많아진다. 그럼 이게 경기 탓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경기가 좋아도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올 수 있고요. 너무 그렇죠. 많이 과잉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공실이 많아지는 걸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빠졌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뭐 그것도 있긴 한데요. 물론 그러니까 있겠죠. 그 논리 자체는 언제든 이제 그 공실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변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그 운영을 해야 되는 주체가 이제 그 개발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피스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용 그 건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공실들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테헤란로에 갑자기 오피스타운 쫙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마포 쪽은 굉장히 많은 공실률 생기고 여의도도 빈 건물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게 몇 개 이제 개발의 주체와 운영의 주체가 다를 때 벌어지는 늘상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장기화시키진 않거든요, 보통은. 왜냐하면 공실이 많아지면 안 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그 상가를 분양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것도 시장인데.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개발자도 개발을 안 해야 돼요. 개발을 안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짚어드리는 게 사실은 대형마트가 막 들었을 때부터 이제 되게 논란이 됐다. 이러다 재래시장 다 죽는다. 전통시장 다 죽는다. 이거였는데 사실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면서 살아남은 전통시장이 꽤 있지 않습니까? 광장시장하고 뭐 이런 데가 좀 이제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변화상이 있었던 겁니까? 제일 먼저는 뭐 한류 붐에서 외국에 이제 뜨고 나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건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통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독특하긴 한데 거기도 비슷한 그런 경로를 걷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광지화되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말씀이 맞는 게 옛날 동네에 있던 소규모의 재래시장은 거의 사라져 버렸고 관광지화된 전통시장은 살아남았고. 그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동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우지가 먹여 살리는 시장이에요.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 그렇죠. 관광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딴 데서 여기로 와야 돼요.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유명해지고 그래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통시장만 살아남았다. 그러면 정책 지원을 하더라도 동네 그러니까 옛날 골목 재래시장은 거의 다 죽어버린 거네요. 거의 다 죽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힘들어졌죠. 추세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상설시장에서 다시 옛날에 장터의 시대가 열려요. 동네 하나의 배우지만 갖고는 도저히 시장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조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시가 도시 안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뭐 베를린도 있고 파리도 있고 뭐 그 웬만한 큰 도시들은 다 장시가 있어요. 5일장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태리에서 온 뭐 그 귤도 팔고 막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 장터를 갖다가 열게 됩니다. 오히려 도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근린 쪽에서는 그런 장시가 이제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짚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가의 문제를 귀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자영업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영업자라고 하는 게 결국 도시의 상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몇 번의 어떤 큰 그 전환점을 거치면서 도시의 상업이 이렇게 변화 왔다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가 지금 우리나라가 과잉이라고 하는데 그 외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 자기 나라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자가 늘고 있거든요. 역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지금 갈수록 이게 매출도 줄어들고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라의 이제 암흑한 미래, 그러니까 어두운 미래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제일 먼저 맞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맞긴 했는데 이게 그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예, 그 징후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더 이상 임노동 관계로 이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월급 주는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네. 기업이 개인이 그러니까 그 민간이 이제 그 포괄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자영업자 가게 사장님이라고 하는 개념도 지금은 많이 바뀐 게 옛날에 어떤 그 골목 뭐 전파사 사장님, 슈퍼 사장님 이런 거 없어지고 예, 장인이라고 불리는 기술직들이 많이 사라졌죠.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대부분 가맹점주, 프랜차이즈에 예. 또 하나의 축이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층은 이렇고 또 하나는 아까 전자상거래 이런 게 이제 성하다 보니까 이른바 배달, 예. 운송 그러니까 예. 라이더 흔히 예. 이야기하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더 커지는 이런 양상이 빚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직업별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직업별 노동자 수가 늘어난 게 운송이에요. 그렇죠. 예, 배달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삶의 군상도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도시의 상업이 바뀌면서 예.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변화로 그대로 직결이 예.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훨씬 불안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징후 중에 하나가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만큼 서울에서 나가거든요. 집값 때문에. 예, 집값도 있고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도 있고. 예, 그러니까 도시가 일자리가 많은 것 같아서 많이 끌어오긴 하는데 실제로 일자리를 갖다 얻어서 여기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점점 줄고 있어요. 아, 예. 그거는 그만큼 상업이 지금 그러니까 옛날 개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도시의 상업이. 예. 상업이라는 게 사실은 서비스업이 가장 사람들을 많이 흡수하는 걸로 보통 예. 알고 있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노동 관계로 몰리기, 그러니까 임노동 관계, 그러니까 월급 받는 데서 이제 이렇게 밀려나서 자영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징후긴 한데 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로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가구가 한 가구 먹여 살리고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예. 없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 음식점도 프랜차이즈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렇죠. 다 레토로 음식으로 와가지고 이제 냉동 패키지 된 것들을 이제 풀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인으로 기술적으로 내가 준비를 해서 장사를 하던 것들이 다 망하는 거고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기술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계속 이제 흥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오래 안 가는 거죠. 불안정해지고 예. 오히려 이제 그게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져가지고 예.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예. 있고 자산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농식품 관련돼 가지고 그 가공하는 그런 그 회사들이 훨씬 더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도시민의 어떤 그 삶이 더 훨씬 더 이제 불안정해지고 있다. 도시의 예. 상업이 바뀌면서 예. 이렇게 이제 그 갈 수 있는 건데 예. 한 10년 후가 된다면 어떻게 바뀔 거예요? 예,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질문이거든요. 도시의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지금 이런 도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플랫폼이 이렇게 성할 줄 누가 예상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저희는 코비드도 한번 겪었죠. 그렇죠. 예.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이 변화를 갖다 여기에는 이제, 예. 코로나 거치면서 팬데믹 거치면서 회식 문화 이런 게 사라진 것도 엄청 영향을 예. 사실 많이 미쳤어요. 예, 근데 예, 그게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면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무슨 왜 피가? 예, 점집을 차려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근데 몇 개의 그 엔진 같은 건 있습니다. 어떤 게 이 있는데? 엔진이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면 그 지금 30대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사람들 40대까지도 결혼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뭘 이렇게 아무런 얘기로 그래요? 아이고 결혼이 필수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30대의 지금 도시의 그 소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혼인 사람들이 지금 이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추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게 있겠구나. 예. 옛날 같았으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의 모든 나의 에너지가 다 들어갈 텐데 그렇죠. 그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한 20년, 10년 전에 30대랑은 완전히 다른 생활을 살고 계시고 그 소비도 다릅니다. 그 그렇죠, 소비 다른 그렇죠. 것들 때문에 도시의 서비스업이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4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30대가 40대가 되면 어디에 소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지. 그렇죠. 이게 이제- 미혼이냐 기혼이냐 아이가 예.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 형태가 완전히 예. 달라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혼인 아이가 없는 50대가 도시 경제에 굉장히 큰 손일 때 그 도시는 어떻게 달라질지 이제 이게 하나의 키입니다. 그리고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도시들이 많아요. 뉴욕도 있고 뭐 이렇게 외국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예, 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고 나면 이제 변화를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 이제 그 아이디어가 있고 이것 때문에 파생될 것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공간적인 공동체로 살지 않습니다. 개별화된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따로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걸 갖다 이제 비공간적 공동체라고 하는데 예, 모이고 싶을 때 모이면 되는 거지. 근처에 왜 살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근처에서 주거지 서비스에서 그 같이 하는 건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집 근처에 와서 술 마시자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형태의 변화가 도시의 예. 상업을 바꿔버리는. 예. 그죠? 아까 설명 마이크 예. 시대가 되면서 예. 마이크가 없었으면 대형마트가 왔겠느냐 예. 이런 얘기하고 연결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거창한 이야기를 지금 저희가 한정된 시간에서 풀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속도가 빠르게 예. 너무 깊게는 그러네요. 들어가지도 못한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되게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뭡니까? 다음에는 교통입니다. 도시 교통.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임동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